시청자 여러분, 오늘 그 여행업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행업이라는 게 부가가치 창출 과정이 아무래도 우리 생활과 너무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특별한 어떤 산업이죠. 오늘 여행업계 얘기를 좀 나눠주실 분, 여행업계 살아있는 전설이시고요. 또 업계를 리드하는 주식회사 모두투어의 홍기정 대표님이십니다. 오늘 홍 대표님 모시고 어떻게 여행업계 전설이 되셨는지, 또 그리고 국내 여행, 해외 여행업계 전반을 한번 두루두루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우리 홍 대표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Going back to the corner where I first saw you. Gonna camp in my sleeping bag, I'm not gonna move. Got some words on cardboard, got your picture in my hand.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오히려 영광입니다. 네, 최근에 뭐 G20 지금 끝난 지, G20 끝난 지가 꽤 됐고, 또 북한의 그 연평도 공격이 또 있었어요. 그래도 여행업계에서는 시비가 어떻게 보면 참 엇갈렸죠. 큰 사건 두 개가 터져가지고.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면과 또 부정적인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영향이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 G20는 단군 이래 우리나라에서 열린 가장 그 큰 외교적인 그 행사라고 이야기들 하는데, 그 공중파를 타고 세계 각국에 그 G20 행사를 하는 그 서울의 모습이 알려짐으로써 그 한국을 찾는 그 관광객들에게 서울이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도시로 각인시켰다는 데서 대단히 여행업계에서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또 연평도 그 사건 때문에 또 해외에서는 우리나라를 또 위험한 나라가 아니냐, 그래서 관광객들이 오는데 또 추춤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그 우려도 있습니다. 사실 그 일본이라든가 중국에서 다소 이렇게 취소되는 그런 거가 있습니다. 초기에 조금 그랬었죠. 사건 터지자마자. 그렇지만 그 과거에 뭐 천안함 사건이라든가 그 전에도 그 남북 관계 대치 상황이 크게 어떤 그 한국 그 경제라든가 또 관광에 많이 미치질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금방 해소될 거라고 보이고, 그 아까 언급하신 G20는 앞으로 그 대한민국의 브랜드가 세계에 알리는데 가장 참 중요한 행사였다고 좀 여행업계에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둘 다 아주 큰 이슈지만은 긍정적인 G20 효과는 좀 멀리 볼 수 있는 거고, 그죠? 예. 앞으로도 몇 년이 아니라 몇십 년을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호재입니다. 얼마 전에 터진 연평도 뭐 북한 그 도발은 뭐 그거는 어떤 단기적인 지정학적 리스크로 봐도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자, 일단 뭐 터진 사안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나눈 거고,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지금 모두투어가 여행업계 어쨌든 굉장히 그 큰 회사죠. 예. 규모는 뭐 두 번째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어디 가서나 대한민국 최고의 여행사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여행업계 강자인 모두투어가 어떤 회사인지 좀 간략하게 좀 선생님이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모두투어는 1988년 그 서울 올림픽이 열리고 나서 정부에서 1989년도부터 해외여행 자유화를 선언했습니다. 그 해외여행 자유화에 맞춰서 1989년 3월 초에 설립을 해서 21년째 된 대한민국 최초의 그 홀세일러입니다.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홀세일러가 뭘까 이렇게 궁금해 하실 건데, 그 대한민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표적인 세계 여행 상품을 몇백 개를 쭉 만들어서 대한민국에는 모든 여행사를 통해서 판매하는 유통망을 가진 그런 회사라고 이제 홀세일러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행사한테 여행사 대 여행사로 그렇습니다. 거죠? 예, 우리가 보통 B2B라 그러는데, 그렇죠, B2B. 여행사를 상대로 해서 판매를 하는. 아, 그렇군요. 뭐 계열사도 좀 있으시죠, 선생님? 예, 우리 지금 계열사가 대표적으로 그 인바운드를 하는 이제 모두투어 인터내셔널. 지금 저희가 설립한 지는 2년. 인바운드라는 거는 외국 사람을 우리나라에 그렇죠. 유치를 해서 우리나라 관광을 시켜주고 수익을 내는 그걸 인바운드라 그러는데, 투어테인먼트라는 또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예를 들어서 그 우리나라의 권상우 팬미팅이라든가 또 배영준 팬미팅이라든가 이런 거를 행사함으로써 어떤 그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킹엠 H&D라는 그 호텔 인바운드, 그 국내인들의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는, 소위 말하면 주 5일 근무에 의한 토요일, 일요일 국내 관광을 할 수 있다든가,
또 여름철 또 겨울철에 가족여행을 하는데 편리하게 국내 숙박을 예약할 수 있는 H&D.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크루즈가 앞으로 많이 성장을 할 겁니다. 네 가지를 지금 차에서. 그러시군요. 자, 대표님이 모드투어 사장 되신 지 지금 한 2년 되셨죠? 그렇습니다. 2009년도? 2008년. 2008년. 2008년 10월 달에 그러시구나. 미국발 금융위기로 가장 어려울 때 제가 어떻게 말하면 야구로 하면 9회 말 투아웃에 구원투수로 나오셨구나. 예, 지금 나와서. 2년 됐는데 예. 그 2년이라는 시간이 사실은 영역으로서는 참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악재 종합 세트 뭐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렇겠었죠. 정말 어려운 그런 금융위기 있었고 뭐 환율 문제 뭐 거기에다가 뭡니까 유가도 급등했었죠. 또 결정적으로 그 신종플루 때문에 영역계로서는 치명적인 그 상처를 받았던 데미지를 받았던 그런 2년이었는데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가 사장으로 이제 임명을 받고 직원이 1000명을 정말 실직하지 않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짜내야 되는데 제가 직원들하고 2009년도는 정말 뼈를 깎는 그런 고통을 감내해야 될 것 같다. 다만 내가 약속할 수 있는 거는 미래 3대 성장 산업으로 IT 정보통신, 그 다음에 생명공학, 그 다음에는 관광 레저다. 우리가 길 가는 사람한테 돈 있고 시간 있으면 뭘 하겠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 여행을 가겠다고 이야기한다. 맞아요. 그러면 우리의 고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위기만 참고 견디면은 우리에게는 좋은 어떤 시대가 올 거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러니 우리가 이 위기를 같이 한번 고통을 감내하고 극복하는 게 좋겠냐. 그렇게 직원들하고 이야기한 결과 직원들이 구조조정만 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고통도 감내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은 1년 사업계획서를 만들되 가장 성공적인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기 위해서 분기별 사업계획서를 만들자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 분기별 사업계획서를 만들면서 제가 제안을 한 게 아무 할 일 없이 불안하게 컴퓨터나 만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필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직원만 숫자를 남기고 나머지는 무급휴가를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1사분기에서는 2009년도 1사분기에는 3교대씩 해서 필수 요원 200명을 남겨놓고 300명씩 무급휴가를 보냈습니다. 임원들은 50%를 임원을 급료를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간부들은 40% 그리고 계장 직원까지 저희들이 차등해서 30%까지 급료를 삭감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1사분기를 지나고 보니까 저는 상당한 적자를 볼 줄 알았어요. 1, 20억 정도 적자를. 왜냐하면 적자를 최소화해서 몇 년을 버티자고 했기 때문에. 근데 1사분기를 지나고 나니까 정리를 해보니까 흑자가 났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흑자가 났느냐. 그거를 저는 이거는 영업을 잘해서 난 흑자가 아니고 직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을 참아준 결과니까 이건 직원들한테 돌려주고 싶다. 그래서 직원 1인당 저를 포함해서 말단 직원까지 20만 원씩을 4월 27일 날 쏴줬습니다. 2사분기에는 그렇게 3분의 1씩 무급휴가를 하니까 이제 우리가 홀세일러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전국에 있는 여행사들 그리고 항공사에서 찾는 직원이 휴가를 갔다 그러니까 컴플레인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 직원이 출근하고 봉급을 깎는 그런 이제 잡 쉐어링을 2사분기에는 했습니다. 그래서 플렉시블 타임 워킹이라 그래서 전 직원이 10시에 출근해서 한 4시 반 정도 퇴근하고 급료를 50%에서 한 35%, 40%까지 이렇게 급료를 깎았습니다. 자, 그래서 사장님 2년 동안의 회사의 실적 변화가 어땠어요? 그런 허리띠를 졸라매는 구조조정을 안 한 대신 허리띠를 졸라매는 과정을 거쳐서 사장님 대표로 취임하셨을 때 초기에 안 좋았겠죠, 당연히. 그죠? 예, 초기 실적하고 지금 실적하고는 한번 좀, 우리 또 주가에 아무래도 시청자 여러분들 민감하니까 뭐 그걸 좀 데이터로 그래서 한번. 2008년도에도 영업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 않고 한 20억 정도 흑자로 끝났는데 2009년도는 다소의 적자를 감수하면서 내가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했었는데 이제 8월 달에 이제 새로운 아까 종합세트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불경기 플러스 환율, 고환율 플러스에 가장 저희한테 치명적인 게 신종플루 H1N1이라고 하는 유행성 그런 어떤 독감 종류의 병 때문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광기 씨 유명인의 아들이 죽는 사건이 8월 14일 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모든 지자체에서 모이는 행사를 다 금지하고 취소하는 그런 사태가 번지니까 정말 공항에 가는 것도 두려워하고
그래서 아주 또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10월 달에 또 그 비상경영을 했었는데, 이제 직원들이 우리 회사에 가지고 있는 얼마 정도의 금액이 있으니까 좀 그 봉급을 100% 주면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래서 11월 달부터 100%를 주었습니다. 저도 CEO로서 참 그 복이 있어야 된다는 그 생각을 하는 게, 11월 달부터 100% 주기로 했는데 11월 중순 정도 되면은 뭐 스페인 독감처럼 홍콩 독감처럼 수백 명, 수천 명이 죽는다 그랬는데 그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급속도로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저희가 상황이 아주 좋아졌어요. 그래서 봉급을 100% 주고 나서도 흑자가 약간 났어요. 그래서 그동안 임금을 삭감했던 것을 8억을 줬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도 100% 봉급을 주고, 내가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전날 봉급을 주고 27일 날 우리 CF한테 물어봤어요. 12월 달에 흑자가 나겠냐 적자가 나겠냐. 그랬더니 약간 흑자가 난다 그래서, 그러면 나는 직원들의 급료를 깎아서 흑자 내는 그런 사장이 되고 싶지 않다. 지금까지 직원들 급료를 삭감했던 거를 전체 계산해서 나한테 가져오라. 그래서 12월 31일 날, 2009년 12월 31일 날 100%를 다 싸줬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정말 사실이 2010년도에 들어오고 나서는 승승장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2010년도 사업계획서를 짤 때 그 890억 매출에 103억 이익을 짰는데, 올 10월, 지금 11월 이제 올 한 달 좀 남아있는데, 지금 목표 103억보다도 훨씬 많은 거의 200% 달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통분담을 하면서 직원들과 소통을 잘하고 믿음을 줬던 결과가 2010년에 좋은 성적으로 나타났다. 주가가 한때 모두 투어 주가가 5,000원 밑바닥으로 빠진 적도 있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 그렇죠? 4,600원까지 지금 얼마나? 떨어졌는데, 예. 지금 이제 36,000원, 39,000원까지 갔다가 약간 조정받고 있는데, 바닥과 탑하고의 괴리가 한 그 10배 정도 되네요. 그렇습니다. 저희 주식이 가장 톱을 쳤을 때가 59,000원, 약 한 6만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그게 4,6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거의 이제 우리 회사는 망했다. 이제 여행업은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증권사에 2억을 융자받아서 제가 주식을 샀어요. 8,000원, 7,000원대. 그러면서 여행업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내가 CEO가 이 그 융자를 받아서 주식을 사는 거를 내가 보여줬어요. 그리고 공시를 하면서 모두토는 다시 이 1등 기업으로 성장할 거다.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우리 여행업계 성장사가 어떻게 보면은 그 홍 사장님의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개인의 어떤 이력의 성장하고 참 그 맥이 같이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처음에 여행업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셨어요? 저는 사실 이 영어 영문학을 전공해서 영어 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남에서 이제 스타 강사로서 영어를 가르쳤었는데, 사람마다 어떤 운명의 전환점이 있나 봐요. 저는 1980년대 그 신군부에서 이제 정권을 잡고 그 과외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일체의 재학생은 학원을 갈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이 없는 그 강사는 이제 설 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겁니다. 그래서 뭘 해서 먹고 살까 하다가, 제가 그 어느 날 그 경복궁에 가봤더니 그 외국 사람들을 안내하는 그 안내원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저게 뭔가 하고 내가 알아봤더니 그 관광 안내원 자격증이라는 그 시험 제도가 있다 그래서 통역 안내원 자격증을 따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학원은 이제 과외금지 조치 내려서 이제 끝났으니까 제가 이제 여행사에 입사를 해서 관광 안내원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관광 안내원으로 1980년도에 고려행사에 입사를 해서 이제 일을 했는데, 주로 이제 영어권, 미국, 캐나다, 호주, 뭐 뉴질랜드 이렇게 영어권 손님들을 안내를 하는데, 매년 그 지금도 하고 있을 거예요. 그 관광 그 진흥 대회 뭐 컨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983년 9월 27일 날 관광의 날 제가 영어 안내원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기왕에 내가 이 여행업계에 들어왔으니까 한번 전설적인 그런 국민 가이드가 한번 돼보자. 그렇게 하고 30년을 지났더니 제가 안내원에서부터 사원, 계장, 대리, 뭐 과장, 차장, 부장, 이사, 상무, 전무, 부사장, 사장 한 계단도 뛰지 않고 사장까지 올라왔다 그래서. 아이고, 그러셨군요. 근데 그렇게 하시다가 모두 투어는 아까 뭐 조금 초반에 얘기가 나왔지만 어떻게 창업을 하시게 되셨어요? 예, 그래서 88년도 해외여행 자유화를 하니까
한번 우리나라 사람들을 해외에 그 정말 질 좋은 상품을 안내를 하는 그런 회사를 한번 만들자. 그래서 89년도에 종업원 지주제로 7명이서 1억을 만들어서 시작한 게 바로 이제 국일 여행사에서 모두 투어라는 상품으로 시작을 했다가 저희가 2005년도에 이제 코스닥 상장을 했는데 상장하기 전에 이 우리 회사의 상호를 모두 투어 네트워크로 바꿨습니다. 그때 초기에 시작할 적에 이렇게 소위 그 개인별 펀드를 할 적에 그 참여하셨던 분이 지금 하나투어 경쟁사 하나투어에 예, 박상원 회장도 이제 1,000만 원, 저도 1,000만 원. 야, 그때 그 멤버들이 그러니까 다 커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의 국내 이제 최고의 여행 업계를 좌지우지하는 분들이 되셨구나. 예, 예. 아유, 역사의 어떤 전설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아주 뭐 참 드라마틱합니다. 저 선생님 그 지금 국내 시장 얘기를 조금 한번 그 해보도록 하죠. 지금 국내 업계 지도라 그럴 거예요. 한번 그걸 조금 우리 시청자분들 소개를 좀 해드리죠. 아무래도 여행 사수가 뭐 난립되는 상황인가요? 어떻죠? 예, 얼마나 지금 돼요?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뭐 4,900, 뭐 5천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5천만 인구의 여행사가 뭐 10,000개 정도 있다 그래요. 근데 그 중에 한 4,000개는 국내 관광을 주로 하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취급하는 여행사가 한 6,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렇다면 그게 공급 과잉인가요? 어떻죠? 여행사 숫자가 많아서 이제 피해는 뭐가 있냐면은 이 퀄리티, 서비스로 경쟁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그렇겠죠. 가격 경쟁을 그렇죠.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피해일 수는 있는데 고객들한테는 오히려 더 그 저렴한 요금에 여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저희 같은 이제 큰 회사들은 그런 어떤 가격보다는 고객에게 진정한 좋은 서비스로서 승부를 한다는 차원에서 오히려 여행사 숫자가 많다 하더라도 옥석이 거기에서 가려지기 때문에 저희는 뭐 크게 영향받지는 않습니다. 네, 뭐 그것도 시장의 어떤 자율적 기능에 의해 가지고 예, 도태되기는 그렇죠. 또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하루에 한 10개 이상은 문 닫고 하루에 10개 이상은 매일 오픈을 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 국내 시장 규모가 좀 나오나요? 총 그러니까 소위 그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를 각각 예, 뭐 개략적으로 이제 2007년도가 해외 여행의 가장 피크를 이뤘다고 이야기하는데 1,300만 명 정도가 해외 여행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 약 1,100만 명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작년도, 그러니까 2009년도에는 970만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올해는 지금 한 1,200만 정도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아웃바운드는 1,500에서 많으면 2,000까지도 회복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그 자유중국, 대만이 국민의 약 한 35% 정도가 해외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정도 수준까지는 갈 거다. 그다음에 인바운드는 지금 올해 800만 명 정도를 외국 관광객이 우리나라로 오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저는 그 중국과 노비자만 한다면 2천만, 3천만 관광객이 오는 시대가 곧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13억 인구 중에서 10%만 여행을 해도 1억 3천입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에 10%만 와도 1,300만 명입니다. 만약 20% 건다면 2천만 명이 넘습니다. 2015년이 되면 중국의 관광객을 1억 명을 해외에 보내겠다. 그리고 1억 명을 해외에서 유치해서 프랑스를 능가하는 관광 대국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1억 명이 해외 관광을 나간다면 대한민국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웃바운드는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다만 우리가 수용태세를 갖춰야 됩니다. 숙박시설이라든가 또 관광 안내원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리피터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 있다면 내가 볼 때 대한민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지정학적으로 가장 관광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아마 세월이 지나고 나면 우리 후손들이 정말 대한민국 조상들이 털을 잘 잡아서 그런 이야기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장님이 정말 다른 것보다도 소위 그 외국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정말 그 사장님이 선도적인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 여행사람만큼 부가가치가 높은 게 어디 있습니까? 있는 자원 갖고. 굴뚝 없는 그럼요. 공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럼요. 저는 관광산업이 앞으로 국가에서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된다는 이유를 지금 가장 우리나라의 문제가 청년 실업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345개의 대학이 있고 약 한 그 중에 133개의 대학에 관광학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8만 명 정도가 관광에 대해서 전공을 하고 있고 이 친구들이 나오면 취직할 데가 없는 거예요. 뭐 호텔하고 여행사에서 그 일부 받아주고 있지만은 그걸로는 충분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관광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면 공해 없는
지금 녹색 그린 성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대한민국은 뭐 크게 특별히 무슨 관광 아이콘이 없지 않느냐. 뭐 이집트의 피라미드라든가 프랑스의 에펠탑이라든가 미국의 그랜드 캐년 같은 게 없는데 외국 관광객이 오겠냐. 저는 북극에서 희망봉, 알래스카에서 남극까지 다녀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만큼 아름다운 사계절의 경치를 가진 나라 없습니다. 또 세계에 서울만큼 아름다운 그런 도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파리의 세느강이라든가 런던의 템스강이라든가 이건 한강에 비하면 개천입니다. 도도하게 흐르는 한강 같은 그런 큰 강을 가지고 있는 도시는 서울 같은 데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차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제가 좀 질문하고 싶었던, 저도 질문하고 싶었던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 뭐냐면 중국 자금성을 가보면은 사실 우리나라 창덕궁이나 뭐 덕숭에 비해서 규모면에서 이게 비교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그런 경쟁력 면에서 과연 우리나라 덕숭이나 비원이나 무슨 그 창경궁 같은 데를 자금성하고 비교해서 이게 상품으로서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라는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마침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말씀 먼저 해주셨는데, 어떻게 그거를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물론 규모 면에서는 자금성보다 적습니다. 한국의 건축의 아름다운 건 뭐 규모로 따지고 이렇게 중국하고 비교할 게 아니라, 저는 외국 관광객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1000만 명이 사는 복잡한 서울에서 단 5분만, 10분만 가면은 아름다운 고궁이 있는 그런 도시는 별로 없습니다. 그게 장점이고, 그 다음에 세계 대부분의 큰 도시들이 보면 산이 없습니다. 도쿄도 그렇고 뉴욕도 그렇고 런던, 파리에는 뭐 몽마르트르라는 언덕이 있을 뿐입니다. 물론 예술가들이 그림을 그리고 그래서 몽마르트 언덕이 이렇게 유명하지만 우리나라의 남산이라든가 분명하죠. 아차산이라든가 북한산이라든가 또 관악산이라든가 이런 산과 강이 어우러진, 그리고 600년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는 별로 없습니다. 맞아요. 이걸 아이콘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스토리텔링을 만들면 그럼요. 됩니다. 큰 도시 주변을 감싸고 있는 산이 세계적으로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저도 가봤더니 없고, 지금 사장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를 결국 해결할 수 있는 게 과연 그거죠. 스토리텔링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그겁니다. 그냥 보기에 그렇게 별로 특징이 안 보이는 건물도 이게 내부를 들여다보아서 이걸 뭐 건축학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의 전통 기술 같은 걸 설명을 해서 그게 얘기화되면은 그게 관심이 가지는, 그게 바로 스토리텔링인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마케팅이 중요한데요. 서울을 마케팅하고 대한민국을 마케팅하는 건데, 중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와서 경복궁이나 비원 보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금성이 있으니까. 또 설악산이라든가 지리산 내려가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들은 황산이라든가 장가계 같은 아름다운 산이 있으니까.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바다를 좋아합니다. 중국 내륙 깊숙이 사는 사람들은 바다를 보려면은 대련이나 청다오나 상하이로 나와야 됩니다. 거기까지 나오는 비용이면 서울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오면은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제주도입니다. 네. 제주도의 바다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에버랜드라든가 롯데월드 같은 최신식 레저 시설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마케팅에는 그런 데를 보면 됩니다. 또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오면 우리나라의 어떤 쇼핑을 하러 옵니다. 또 엔화하고 한국 돈하고의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별로 마케팅이 좀 다르면은 그건 아주 주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 다양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다양한 찌개거리라든가 먹는 음식이라든가 또 다양한 어떤 계절 따라 변하는 그런 모습이라든가, 지금 이제 약간 지났습니다만 설악산의 한계령 같은 데를 외국 사람한테 보여주면 뉴잉글랜드나 캐나다의 단풍보다 훨씬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입을 벌리고 다물지를 못해요. 너희 나라가 이렇게 아름다운 산을 가지고 있고 단풍을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저는 자신 있게 말하는 게, 알프스라든가 히말라야 같은 거는 내륙 깊숙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설악산 같은 데는 동해안하고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산과 바다가 바로 인접해 있는데 남북 통일이 된다면 설악산과 금강산과 동해안, 그리고 세계적인 어떤 자연유산들이 얼마나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참 관광이라는 것도 그러고 보면 어떤 절대치, 규모 이런 걸로 봐야 될 문제가 아니고, 그야말로 개발을 하고 있는 것도 이거를 어떻게 저쪽 사람들한테 어필시키고 각인시키느냐의 문제. 뭐 아까도 이제 스토리텔링 얘기도 나왔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눈을 갖고 있으면은 어떤 특별한 눈을 갖고 있으면은 찾아내는 눈을 갖고 있으면은 별거 아닌 것도 사실은 충분히 그리고 또 각국의 어떤 그 관광 측면에서 기호 같은 거를 우리가 잘 봐서 저 사람들이 뭐를 예를 들어서 동남아 애들은 우리나라의 겨울철에 눈을 보러 옵니다. 그러니까요. 자기 나라에 없는 거니까요. 중국 사람들은 바다를 보러 오고 일본 사람들은 쇼핑을 하러 오고 이렇게 나라마다 좀씩 다릅니다. 그 다음에 저는 우리나라에 800만 오는 것도 굉장히 많이 온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는데 홍콩이라든가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입니다. 조그마한 도시국가인데 홍콩은 2천만 명의 관광객이 가고 있습니다. 또 싱가포르는 1,000만 명의 관광객이 넘어가고 있어요. 조그마한 도시국가 서울보다 더 적은 싱가포르에 1,500만 명의 관광객이 가는데 우리나라 전체 지금 800만 명밖에 안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3천만, 4천만 관광객. 스페인 같은 나라는 자기 인구가 4천만이 좀 넘는데 관광객이 5천만입니다. 우리나라도 중국, 일본, 동남아, 세계 각국으로도 5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공해산업 없이 정말 녹색 성장산업이라고 하는 이 관광산업으로 먹거리, 볼거리, 정말 이걸로 외화 가득을 할 수 있는 정말 그 미래가 밝은 산업이 바로 관광산업이라고 저는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홍 대표님이 아까 그래서 우리가 충분한 관광 잠재력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전제를 다신 게 하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런 면에서 우리 여행업계가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있으면 좀 지적을 해 주시고요. 또 뭐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그 수용태세 조금 좀 자세한 부분을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우선 이제 여행업계를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뭐 소비성 향락 뭐 사치 이런 정도로 바라보고 있는데 여행은 결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리크레이션 재충전을 하는 겁니다. 더 발전된 그 생활을 하기 위해서 휴가를 가는 거고 보고 배우고 이게 여행입니다. 옛날부터 귀여운 자식이 있으면 여행을 보내라고 그랬습니다. 여행을 통해서 뭐 체력도 길리겠지만은 수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여행은 소비가 아니라 그렇죠. 생산을 위한 그렇죠? 창조의 공부입니다. 그렇게요. 그래서 여행사 직원들부터 내가 국가를 위해서 또 국민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여행업계가 계속 발전해야 되고 또 여행사에 있어 보니까 몇 가지 참 좋은 점이 있어요. 첫째는 공부를 참 많이 할 수 있어요. 역사, 지리, 문화, 건축 다방면에 걸쳐서 내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손님한테 설명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어 공부에서부터 다양한 어떤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할 수 있고 사람을 많이 사귈 수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여행업은 남을 행복하게 하고 돈 버는 직업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직업이 있지만 남을 행복하게 하고 돈 버는 직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행업계에 있는 직원들부터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개발하고 공부를 해야 되겠고 또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제 개선해야 될 점 같은 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무슨 우리나라를 비하하고 뭐 볼 것도 없고 뭐 우리나라는 별 무슨 내세울 게 없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있는 것을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우수한 먹거리, 볼거리 또 여기 와서 액티브 할 게 또 많습니다. 리프팅도 할 수도 있고 스킨스쿠버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우리가 관광을 계속 발전시켜 나간다면 예, 참 저는 그런 미래가 아주 밝다고 봅니다. 그러게요.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미학적 눈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께 좋고, 우리께 아름답다라는 거를 얼마든지 재발견할 수 있는데, 참 그게 뭐 교육 탓도 있고 풍토가 좀 그래요. 그래서 좀, 자, 그거하고는 다른 차원으로 홍 대표는 우리나라 그 관광,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 인프라도 그렇고 우리나라 문화의식도 그렇고 우리나라 관광 선진국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죠? 어떻게 평가하세요? 물론 이제 관광 자원에 대한 잠재성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의식에도 그런 게 있을 거고 우리가 뭐 아직 선진국이 좀 어떻게 갈 길이 멉니까? 그러니까 관광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관광객이 많이 오고 또 관광객들이 만족도를 많이 느끼고 또 관광으로서 수익을 많이 내는 나라. 그래서 이제 뭐 유럽의 대표적인 이제 이태리라든가 스페인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또 미국이라든가 뭐 이런 나라들을 이야기하지만 저는 수익을 물론 이제 많이 내는 것도 중요하고 또 무슨 그 관광 자원이 많이 있는 것도 뭐 중요하고 특별한 아이콘이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직 뭐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어렵지만 대한민국은 앞으로 관광 선진국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있고
또 이번 G20을 하면서도 느꼈지만 국민들이 그 일치단결해서 이렇게 외국 관광객들을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이라든가 또 외국 사람들이 놀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이제 붉은 악마라고 이야기해서 길거리 응원 같은 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대한민국만의 특별한 어떤 그런 문화가 있어요. 이런 문화가 우리의 신명 문화 같은 거. 이런 문화가 선진국의 문화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끝나고 나서 깨끗이 청소하고 그래서 월드컵 경기 하고 나서 대한민국을 다시 보고 이번에 G20를 하면서 또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다시 보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의 국민성은 참 부지런하고 친절하고 얼마든지 선진국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질은 가지고 있다. 다만 지금 우리나라에 문제점이 있다면은 호텔 숙박, 이 호텔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특히나 이 수도권 지역에 호텔이 부족하다 보니까 호텔 비용이 동남아 지역이나 일본보다도 더 비싸요. 특급 호텔에 우리 서울 시내에서 자려고 그러면 200불, 300불을 줘야 됩니다. 근데 동남아에 아주 우수한 샹그릴라라든가 최고급 호텔도 100불에서 150불이면 잘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어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수용태세에서 중저가 호텔이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언어를 영어, 일어, 중국어 이 정도가 아니고 세계 각국어를 베트남 사람들도 우리나라 오고 싶어 합니다. 태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오고 싶어 합니다. 이런 특수한 지역의 언어를 할 수 있는 어떤 관광 안내원들을 교육시키는 어떤 교육시설이 또 필요하겠고 또 그 사람들이 와서 비록 우리나라 말을 못하고 영어를 잘 못하지만은 메뉴판 하나도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가지고 내가 이걸 먹고 싶다. 또 이 가격을 보면서 나는 이거를 먹고 싶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식당에서의 어떤 메뉴판을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편리하게 손님들이 음식을 주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한다든가 이런 게 국가적으로 되고 또 지금 일본 같은 데 가면은 한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각 지역에 보면 일본말로 한문으로 그리고 한글로 전부 표시판이 써져 있습니다. 가장 외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불편한 게 언어의 소통이거든요. 그래서 고속도로에서부터 자기들이 렌트카를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볼 수 있도록 어떤 표시판을 편리하게 이렇게 영어로 보고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각종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좀 많이 해놓는다면 저는 관광객들은 계속해서 리피터가 되고 또 많이 소개를 하고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런 디테일들에서 그 세부적인 면에서 외국 관광객들이 정말 작정을 하고 우리나라를 둘러보는데 그런 동선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그런 세부적인 데서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죠. 그죠? 그런 데서 개선이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일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오면 체류를 가장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이제 부산에 만약 상륙을 하면 부산에서 통도사, 안동, 하회마을, 그 다음에 이제 강원도로 해서 설악산,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어떤 구석구석을 자기들이 정보를 미리 사전에 공부를 해가지고 부여, 또 공주, 이렇게 전라도 지역으로 해서 다도해 지역까지 이렇게 보름, 한 달씩 여행한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여행을 하면서 전라도 강진에 가가지고 템플스테이라는 걸 처음으로 한번 해봤어요. 예, 예. 그때 외국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예. 그게 참 우리나라만 있는 겁니다. 그러게요. 세계 어디에도 그런 템플스테이를 하면서 명상을 한다든가 인도 같은 데 가면 물론 이제 요가라든가 이런 체험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템플스테이 같은 데 빠지면은 그 사람들은 정말 한국을 또 오고 이제 계속 리피터가 되고 또 자기 친구한테 입에서 입으로 구전을 하고 그런 동양적 정적, 그런 동양적 감성 이런 거 아주 느끼기에는 템플스테이가 최고더라고요. 근데 그런 관광 자원 개발 같은 거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디테일들 그런 게 하여튼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문화관광부가 아닌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략 산업으로 관광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한번 계속 육성하고 키운다면 저는 노인들의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질 거고 청년 실업도 해소될 거고 이렇게 지금 일자리 실업자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다 해소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마침 고용 문제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고용 상황은 어때요? 여행업계 전체적으로 전문 인력들 상황도 좀 궁금하고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관광학과 출신들만 사실은 뽑고 있습니다. 근데 비전공 분야가 필요한 데도 있어요. IT라든가 또 격리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데는 이제 관광학과를 전공하지 않은 직원들도 뽑고 있지만 저희들은 관광학과 학생들을 뽑음으로써
자기 직업에 대한 어떤 프라이드를 느끼고 또 자기가 전공을 했기 때문에 평생의 직업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직률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다른 회사들을 보면은 좀 이직률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에 비해서 급료가 좀 낮고 또 이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고객에 따라서는 컴플레인을 좀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힘든 직업이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고용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 지금 계속적으로 발전만 시킨다면 관광학과 출신들이 뭐 실업자가 되지 않고 여행업계에 계속 지금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학에서 관광학과들이 있죠, 그죠? 예, 예. 관광학과들에서 쏟아져 나오는 인력이 아까 잠깐 1년에 약 한 2만 명 정도 되는 2만 걸로 명. 알고 그게 지금 있습니다. 수용이 못 되고 있는 거는 그렇습니다. 그 중에 제가 알기로 여행업계에서 1년에 아무리 많이 뽑아도 저희가 올해 지금 100명을 뽑았습니다. 내년에도 뭐 그 정도 수준을 뽑을 건데 대한민국의 여행사들이 다 뽑는다 그래도 아마 2,000명, 3,000명 정도밖에 못 뽑을 거예요. 나머지 1,700명, 17,000명 정도는 자기가 전공을 했지만 다른 그 잡을 찾아야 되는. 자, 그러면서도 또 관광 전문가들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또 한편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예. 그 언밸런스를 어떻게. 그래서 그거를 예. 체계적으로 이제 그 교육시키는 기관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가장 많이 세계 경제가 다 중국에 많이 그 의존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중국 관광객이 앞으로 향후 정말 몇백만 명, 몇천만 명이 올 거다. 그럼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안내원들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을 좀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나라의 우수한 문화를 중국어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역사를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또 손님들을 불편하지 않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외국어 대학교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외국어 대학교에 그 외국어 대학교 나와가지고 물론 뭐 외교관이라든가 다른 직업으로 많이 빠질 수도 있겠지만은 관광학과에 관광업종에 들어와서 정말 국위선양도 하고 자기가 어떤 평생 자기가 전공했던 언어들을 이용해서 어떤 그 자기 직업을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든다면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앞으로 관광객들이 와서 불편하지 않고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늘어남으로써 뭐 유럽에 능가하는 그런 관광 선진국 정말 제가 바라는 그런 관광 대국이 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국내 뭐 자원 문제 그런 얘기를 쭉 해왔는데, 동 대표님 조금 요거는 딴 차원의 문제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관광, 동남아 관광 뭐 이런 데, 소위 아웃바운딩 관광 나가면서 옛날에 참, 야, 대한민국 이름을 부끄럽게 한다는 그런 지적들을 많이 받는데 요즘 어떻게 좀 나아졌나요? 어떻습니까? 네, 초기에는 뭐 이제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예. 초기에는 이제 해외 뭐처럼 나가는 거니까, 뭐 싹쓸이 쇼핑도 좀 하고, 또 이제 국제적인 매너가 좀 교육이 잘 안 된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한 20년 동안 해외여행을 많이 하고 또 그 의식 수준이 많이 좋아져서 이제 우리나라도 해외여행 가면은 필요한 물건만 사는 거의 뭐 쇼핑 같은 것도 사실은 필요한 것만 하고 또 뭐 국위에 크게 뭐 손상되는 그런 행동들은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그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은 비행기를 탈 때 비행기는 꼭 2시간, 3시간 전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좀 늦게 도착해가지고 그 비행기를 못 타는 경우도 있고 또 외국에 나갈 때는 나라별로 신고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기가 소지하고 있는 외화를 신고를 해야 된다든가. 근데 그런 룰을 몰라가지고 압수를 당한다든가 그런 경우들도 있고 또 외국에 가서 금기 사항이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 같은 데 가서는 여자를 사진을 찍는다든가 그러면 안 됩니다. 또 태국 같은 데는 그 스님한테는 여자들이 이렇게 몸을 부딪혀도 안 되고 어린애를 머리를 만지면은 뭐 혼이 나간다고 이렇게 믿는 그런 미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국에 여행을 나가기 전에 지금은 뭐 서점에 가면 수많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사관이라든가 관광청을 통해서 그 각국의 현 상황, 업투데이트한 어떤 그 치안 문제에서부터 지켜야 될 어떤 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해서 외국에 가서 어떤 그런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또 금전적으로 손실을 보지 않고 이런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늘 우리가 하는 얘기지만은 한두 사람이 조금 행동을 잘못하면은 그냥 나라 이미지가 그거로 인해서 그냥 고정적으로 굳어져 버린다는 거를 국민들 개개인이 인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년 전에는 AG1이라든가 방공연맹에서 이제 소양교육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 국가를 대표하는 그런 대한민국의 민간 외교관으로서 이러이러한 거는 지키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교육을 할 단계도 아니고 또 교육을 그렇게 받지 않아도
충분히 뭐 이제 어떤 매너들을 다 교육을 했기 때문에 다만 우리나라 분들이 그 기분이 좀 좋으면 뭐 술을 한잔 한다든가 그러면은 그 위험한 지역에서도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 예를 들어서 백두산 같은데 천지 같은 데서 위험한 지역에는 가지 말라 그러면은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 모험심에 이렇게 간다든가 이런 어떤 것들만 지켜준다면은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도 해외 여행하는데 크게 이렇게 많이 뭐 국익에 손상되거나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사장님 해주셨는데 지금 제가 지난번에 저희 프로그램에서 관광공사 이참 사장님을 한번 모셨었어요. 예, 예. 뭐 이참 사장님 독일 분이시지만 뭐 우리나라 사람이죠. 예, 귀화를 하셨으니까. 그럼요. 너무나 그 우리나라 관광 문제점에 대해서 잘 뭐 보고 계시고 오늘 홍 대표님하고 말씀하시는 거하고 굉장히 궤가 비슷해요. 홍 대표님의 이런 우리나라 관광을 위한 뭐 개인 기업 CEO이시기도 하지만은 이제 어떤 전문가시고 우리나라 관광의 권위자시니까 그런 거하고 정부하고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채널이 있나요? 그런 아이디어나 무슨 개선해야 될 점 같은 거에 대해서 좀 어쨌든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정책적으로 돼야 될 텐데 뭐 그런 좀 루트가 있나요? 제도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문화관광부 옛날에는 이제 뭐 문화체육부, 문화부라고 그랬다가 이제 관광의 중요성 때문에 이제 문화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제 그 관광국장이 계시고 또 관광산업을 관장하는 이제 관광정책과장이라든가 국제관광과장이라든가 있고 또 문화관광부에서 운영하는 관광문화연구원도 있고 또 이제 민간 뭐 이제 용역을 해서 한국 관광의 미래에 대해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우선순위에 있어서 회사도 제가 1000명을 데리고 있는 CEO인데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거냐인데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나라 수출을 해야 되니까 뭐 지식경제부라든가 뭐 재경원이라든가 이런 데가 우선순위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태리라든가 또 에집트라든가 이런 데서는 관광이 또 그 나라의 어떤 우선순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녹색 성장 산업을 앞으로 한다면은 이게 문화관광부 차원이 아닌 하나의 독립된 부서로서 관광부를 좀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관광부를 만들어서 관광부에서 정말 앞으로 대한민국이 20년, 30년 그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연구를 하고 또 틀을 잡고 그렇게 그 한번 비중도를 좀 높여줬으면 하는 게 이제 저의 바람인데 나름대로 있기는 하지만은 그게 전달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장관들 부처 회의할 때도 뭐 발언권이 좀 약하다 그럴까요? 중국 관광객이 오는데 가장 걸림돌이 비자 문제입니다. 그럼 노비자로 하자고 문화관광부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법무부라든가 또 뭐 이제 법무부 쪽에서는 뭐 불법 체류자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다른 그 부서들은 또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또 여기서 어떤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또 검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부서의 어떤 우선순위에 의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이야기를 해도 그게 채택이 안 되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관광산업이 발전하려면은 그 관광부가 따로 독립적으로 만들어짐으로써 대통령께서 관광이야말로 앞으로 미래 정말 먹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의 어떤 주력 전자 산업이다. 지금 IT 정보통신 또 바이오 생명공학 하듯이 이렇게 한다면은 저는 정말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제가 따로 그 정부에 대한 제언의 말씀을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뭐 얘기가 나와버렸어요. 그 관광부를 좀 하나 따로 만들어서 그 국가 어떤 그 산업의 우선순위에서 관광이 결코 밀리지 않도록 해달라는 아주 뭐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요. 사장님 그 한번 모두 투어를 앞으로 어떤 분야를 중점적으로 좀 추진한다고 할까요? 뭐 목표 같은 거 한번 밝혀주시죠. 뭐. 네. 지금 이제 올해 저희가 75만 명 정도 해외 관광객을 보내고 약 한 25만 명 정도의 비즈니스 티켓을 핸들링함으로써 한 100만 명 정도를 저희 모두 투어를 이용해서 해외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두 투어는 단순히 돈을 버는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세계 시민으로서 국민들이 지금 우리나라는 자원이 별로 없는 나라입니다. 국제적으로 모든 것을 교류하고 또 외국에서 최첨단 어떤 유행을 보고 배우고 와서 세계에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어서 수출을 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모두 투어가 역할을 많이 하겠다. 그 다음에 인바운드는 앞으로 저희 회사는
주력 산업으로 지금 성장을 시키고 있는데 외국 관광객들을 예, 국내로 끌어들이는 그렇습니다. 거죠. 2년밖에 안 됐지만은 지금 3위를 하고 있고 중국은 1위를 하고 있는데 이걸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의 인바운드의 어떤 리더로서 제가 이제 그 금메달 안내원 출신으로서 대한민국의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자신 있게 저는 그 한국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불상이라든가 또 우리나라의 어떤 건축이라든가 우리나라의 먹거리라든가 정말 다양한 스토리를 많이 만들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바운드를 주력적으로 할 거고 또 국민들의 그 국내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호텔 숙박업이라든가 이런 걸 함으로써 오두투어가 21세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종합여행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제가 혼신을 다할 그런 계획입니다. You ask me where I go tonight, I go back to today last year. When we knew how to make each other happy and there was hope of everything. It's hard enough to feel the world as it is and hold on anything.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인터뷰에서 느끼셨겠지만은 홍 대표님 그야말로 관광 안내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관광업계 최고 큰 회사의 CEO까지 오르신 분입니다. 전설이 될 만하신 분이시죠. 홍 대표님 말씀 들으셨겠지만 우리나라 관광자원이 결코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아주 매우 훌륭한 관광자원을 갖고 있고 또 그걸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뭐 우리나라 관광 대국으로서 커나가는데 조금 더 손색이 없을 거라는 믿음을 가져봅니다. 홍 대표님 앞으로도 관광 한국 좀 선두에 쓰셔가지고요. 우리나라 뭐 IT나 무슨 뭐 녹색성장 다 중요한 문제지만 관광만큼 또 부가가치가 큰 산업도 없죠. 네. 혼신을 다해서 관광으로 정말 애국하고 그럼요. 꾸국하는 그런 생각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